그동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과연 가치를 반영하느냐, 가치가 있느냐에 따른 논쟁이 거셌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해 시행한 지 꼭 한 달이 지났는데요. 아무래도 세계 최초의 조치라서 이 코인게임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통화를 도입하고 있는 각국 중앙은행들도 관심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그 종합적인 상황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보다 급한 게 바로 우리 증시입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2,900선마저 내줄 위기에 몰렸는데 다행히도 유지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할까요? 네, 다행이다는 표현이 굉장히 기회가 크게 들리는데요. 사실 2,900, 많은 분들이 이렇게 4,000, 4,100까지 얘기했던 상황을 보면 2,900까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운데요. 지금 뭐 미국 증시 제치고 한국 증시가 가장 좀 어렵죠. 그런 측면에서 어제 이렇게 민감할 때는 주가가 떨어뜨렸던 요인 중에 다양한 변수들을 갖다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던 본질적 요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역시 어제 한국과 한국의 주식가 떨어진 데에는 외부적으로 미국과 그다음에 중국 요인이 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역시 미국은 정책 불확실성 변수 때문에 많이 좌우되죠. 오늘 이제 정책 불확실성 변수가 다소나마 해소될 기미를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반등했는데요. 역시 정책 불확실성 변수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세계 제조업 공장이니까 우리가 PMI가 50 밑으로 더 절 때 중국의 공장에 이렇게 셧다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짚어드린 데 이어서 어제의 주가 떨어지는 요인 중에 큰 하나가 미국도 디폴트 우려고 국가 차원에서 그다음에 중국은 부동산의 디폴트 문제가 어제 크게 제기됐죠. 그래서 헝다그룹에 이어서 제2의 이렇게 헝다그룹의 사태가 이어질 것이냐 하는 측면이 굉장히 관심이 됐었는데요. 화영연 홀딩스 좀 어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는 화영연 홀딩스 같은 것이 테크니컬 디폴트에 따라지면서 국내 주가를 끌어내렸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되는 데는 어제는 개인과 기관은 샀는데 외국인이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환율 요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년 4개월 만에 1,190원 정도 갔는데요. 우리가 1,180원 뚫리면 외환당국에서 이걸 지키는 여부가 중요하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1,180원 뚫리면 1,200원으로 바로 간다. 어제 장중에 1,194원까지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는 환율이 올라갈 때는 그만큼 국내 유입됐던 외국인 자본의 환차손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움직임이 되면서 외국 자본이 이렇게 내려고 외국 자본은 한국은 MSCI 지수에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신흥국 지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를 사는 겁니다. 국가를 사니까 대형주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모습을 볼 때에는 삼성전자가 10만 전자의 기대보다도 이제는 7만 전자가 깨지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시각들이 어제 통합개미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당혹스럽게 했던 이런 대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원달러 환율 문제에 대해서 1,180원이 뚫리면 1,200원을 간다 하는 이런 측면의 한국경제TV에 진단한 측이 굉장히 외국 자본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어제 국내 증시를 많이 끌어냈던 배경이 되는데요. 일부에서 달러 스마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달러 스마일이 어제 좀 많이 얘기 나오는데요. 요건 이제 S&P 지수가 주가가 좀 올라가면 장 초반에 올라가면 미국 증시가 S&P가 의미 있게 올라가면 해외 자본들이 전부 서학개미들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사실 미국의 증시를 투자하면 주식과 함께 환차익이 되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들어가는 사정에서 달러 수요가 증가하니까 달러 가치가 강세가 되죠. 네. 스마일, 시청자 여러분 스마일 아시죠? 그래서 이쪽의 스마일은 S&P가 많이 올라갈 때 미국의 자본을 올라가면서 달러 수요가 증가하니까 달러가 강세된다. 그리고 이쪽은 뭐냐? 지금처럼 경기가 좀 안 좋다. 우리가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 3분기는 절반 토막이 된다. 그런데 오늘 그거보다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때는 안전자산에 대한 시구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자산이 뭡니까? 달러죠. 그렇죠. 그래서 달러에 대해서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은 달러 스마일의 이쪽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쪽 초반이 아니라
이쪽은 경기라든가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아서 안전자산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레이 에어리지가 굉장히 안 좋은 것은 작년에 코로나 사태에서 그랬습니다는 사실 그 미국 증시가 올라가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안전자산으로서 되지 않은 그 중간 지역은 달러 가치가 약세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달러 스마일 이론인데요. 저는 이 달러 스마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렇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오면 주식과 채권 간의 관계가 설명드렸다시피 대체 관계 형성돼야 이게 달러 스마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코로나 이후에 달러가 무제한 풀려가지고 네. 주식과 채권 간의 소위 포트폴리오 밸런스 이드가 6대4의 원칙이 붕괴했던 상황이거든요.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식도 올라가고 채권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고 전부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관계에서 보면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제가 표정이 좀 이상한 게 제가 이렇게 앞에 파리가 지금 날리고 있어서 네. 양해를 좀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대4의 원칙이 이렇게 깨졌기 때문에 다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달러 스마일을 이렇게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가니까 이걸 이론을 이렇게 국내 증권사가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은 포트폴리오 밸런스 이드 6대4 원칙이 주식과 채권 가격이 전부 거품이기 때문에 이건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그 코스피의 3,000선 재배에서 재진입 여부에서 7대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7대 변수에 부분적으로 개선될 조짐을 보였습니다. 오늘 미국의 주식이 그나마 의미는 좀 들 수는 없습니다. 뭐 네. 다우지수 좀 그동안 많이 떨어졌으니까 100포인트 올라가는 게 기술적 지표상 올라가는데 사실 크게 의미를 둘 수는 없습니다는 오늘 정책적인 측면에서 미국에서 다소나마 완화될 조짐 그런 것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10월에 좀 지켜볼 만한 7가지 대내외 변수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도중에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재신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또 영향을 줬던 부분 중에 하나죠.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뭐 연방부채에 대한 부분적인 개선 그것도 있었습니다는 네. 아무래도 지금 아주 혼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재정정책도 그렇고 통화정책도 그렇고 혼탁한 상황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좀 정리해줘야 될 텐데요. 예. 아무래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에는 월가에 직접 통화해 보면 이 발언이 더 컸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례적으로 우리도 뭐 이 문제에서 자꾸 지연내는 게 정책 불확실성이다 하는 측면에서 여름 휴가철이 끝나면 대체로 페드의 연임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꾸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카프란이라든가 그다음에 로젠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도덕적 해임 문제 오늘 또 터졌죠. 오늘 또 터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도덕적 해임 문제 이것 때문에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는 이 정책 불확실성이 그런지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에 대해서 연임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례적으로. 그래서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한 나라의 미국의 대통령이 페드의 연임 여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드 역사상.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애매모호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엘렌을 이렇게 신뢰한다. 파월을 신뢰한다. 파월을 신뢰한다. 네. 근데 앞으로는 모르겠다. 여기에는 이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자베스 워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사실 많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의회에 자꾸 끌려가는 양상인데요. 본인의 지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월은 미국의 월가의 금융 규제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입장을 하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사실은 파월은 입장을 뱉었죠. 테이퍼링에 대해 뱉기 때문에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증시에 안 좋죠. 근데 브레이너 이사는 금융 완화에 대해서 아주 강한 비둘기파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파월을 신뢰했지만 앞으로는 그럼 연임을 시켜주는 아니다 이거죠. 앞으로는 모르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나중에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런 쪽의 브레이노이사의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는 브레이노이사를 목전에 둔 게 아니냐. 그러면 오케이 지금 상태에서는 금융 완화를 지속하겠다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요인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언론에서 포착하지 못하고 직접 미국의 그 플레이어들을 통화하면 이 내용을 네. 많이 짚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신뢰한다. Thus far yes라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네네.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 내놓은 발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애매모호한 말이죠. 지금까지는 그렇죠. 이제 신뢰했다는데 앞으로는 네. 그럼 어떻게 올 것이냐 하는 문제죠. 네네.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요. 오늘부로 이제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해서 시행한 지 꼭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오늘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회색을 진 게 네, 미국에서 업종별로 보면 비트코인과 관련된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비트코인은 55,000달러 이렇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말씀드리는 것 같이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조치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이 딱 한 달인데요. 한 달 만에 그 짚어드리겠다는 말씀도 어제 예고해드렸습니다는 비트코인이 55,000달러 됐습니다. 지난 한 달간 이렇게 보면 비트코인을 보면 천당과 지옥으로 갔다. 자, 9월 6일 미국 시간으로 한국 시간은 9월 7일 되겠죠. 오늘 10월 7일이니까 이렇게 보면 미국 시간으로 10월 6일 되겠죠. 딱 한 달 됐죠. 네. 이렇게 52,000달러에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9월 21일에는 마감이 4만 그 뭐 390인가 이렇게 됐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4만 달러입니다. 근데 장중한 때는 4만 달러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갔다가 이번에 한 달 만에 55,000달러로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은 엘살바도르의 법정 그 화폐에 비트코인 조치가 성과가 있어서 그렇다. 이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최근에 보면 미중 마찰 관련해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호재성 재료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SEC의 이렇게 위원장께서 최근에 그 비트코인과 관련된 여기 이제 시청자 여러분 얘기했으면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가상화폐 얘기는 안 합니다. 요 캔슬하는 사람이 비트코인과 한정시켜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비트코인 하면 가상화폐 이렇게 아주 지정해서 얘기하는데요. 또 한국의 코인 투자가들은 더즈코인이든가 이렇게 해서 일론 머스크 영향을 받아서 지금은 이렇게 알트코인을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캔슬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급에 있어서 희소 가치가 있는 비트코인만 한정해서 얘기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까지 같이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게리 겐슬러 SEC장은 두 가지 발언을 했죠. 지난달 27일에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ETF를 상장시키겠다 하는 입장, 거래소 입장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할 만큼 중국을 때리게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타이밍상으로 보면 중국은 비트코인을 전면 금지하겠다는데 중국 전체를 쫓아가지 않겠다, 전면 금지 않겠다 하는 입장이 사실상 이렇게 미중 마찰 관련해서 다의적으로 해석하고 이것이 비트코인을 끌어올렸던 큰 배경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파월 의장입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신뢰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파월 의장의 이렇게 능력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사실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죠. 인플레 일시적, 지금은 오랫동안 간다. 그리고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과거에는 투기적 교회사 금지한다 하는데 최근에는 비트코인 금지를 안 한다. 입장이 자꾸 바뀌죠. 페드 입장에서는. 네. 이거 어떻게 국민들의 입장에서 신뢰하느냐 하는 입장이죠. 말이 자꾸 바뀌니까. 그럼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례적으로 이렇게 중앙은행 총재에 대해서 연임 얘기를 이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나서는 것은 그렇게 페드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만큼 시장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이런 하는 입장에 사실 파월 의장이 어쨌거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금지를 안 하겠다 하는 입장. 이것도 비트코인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이 스태그플레이션 돼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건 뭐 가치는 적다 하더라도 디지털 금이다 해서 역시 잘못된 개념이라도 비트코인의 수요를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인플레 해지 수요로 여기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의 그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이탈된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데요. 지금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의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집값으로 여기서 집값은 상업용 부동산 아닙니다. 국내에서 금융사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상업용 빌딩이 아니라 집값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헝다그룹의 파산 문제에서 이게 그 글로벌 자금이 중개 부동산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지금 미국의 집값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증시에서 이탈된 자금이 지금 미국의 증시에서 내일 미국의 집값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홍남기 부총리라든가 이런 데서 의욕만 하지 말고 글로벌 자금들의 향방을 잘해서 그 길목을 딱딱 잘 지킬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강남 집값도 지금 강도 있게 가계부채도 지금 절연 상태에서 꽉꽉 조이지만 집값이 올라가는 데에는 이렇게 홍다그룹의 이런 문제도 사실 글로벌 자금 흐름도 지금 주거용 부동산 쪽으로 가는 것도 그렇다. 내일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증시 이탈자 자금이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가니까 비트코인의 긍정적 반응과 함께 비트코인이 55,000달러로 가깝다 하는 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정 화폐를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비트코인 가격이 55,000달러까지 다시 오름에 따라서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굉장히 흥이 났을 것 같은데 반면에 국민들의 고통은 더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엘살베도르 대통령이 굉장히 흥이 났다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50,000달러 가니까 이게 본인도 비트코인을 한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 650개 정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본인도 돈 벌고 그렇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엘살베도르가 한 달 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법정화폐를 지정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사실 화폐라는 것은 거래적 동기가 있고 가치 저장 기능이 있고 회계 단위인데 지금은 가치 저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격 올라가니까 가치 저장이니까 법정화폐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거죠. 더더구나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받지 않겠다 해서 이 나이브 부켈라 엘살베도르 대통령이 이렇게 법정화폐와 함께 우리가 보면 이제 이 법정화폐는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는 중앙은행이 이렇게 전앵커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KB 국민은행의 예금 계좌를 갖고 있다면 네. 거기에 예금 자료만큼 이렇게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쏴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교환 결제라든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해서 그때 취보라는 바로 그 전앵커의 국민은행의 그 계좌 네. 거기에서 전자지갑에 해당되죠. 취보를 해서 여기에 30달러씩 무상으로 한 개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해줬습니다. 우리 돈으로 그때 당시 한 36,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환율이 올라가서 조금 더 되겠습니다는. 근데 이때에 사실 그 베네수엘라 전체를 받지 않게 해서 나브 부켈라 엘살베도르 대통령이 엘살베도르 국민 650만 중에 절반 300만 원을 치보로 보유하게끔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조치를 하는 이유에는 엘살베도르가 미국의 자치령에서 미국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쫙 해서 엘살베도르가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환차라든가 이런 점을 줄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편리한 점입니다.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모든 국민들을 저렇게 그 법정화폐, 생소한 법정화폐 비트코인으로 대통령 개인의 의지대로 치보해서 650만을 300만 원 묶어버리니까 어떤 사태느냐. 사실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엘살베도르 국민들이 천수답구죠. 농토에서는요. 지금 그 가을에 비가 많이 옵니다는 이게 가을 장마가 지었기 때문에 농사는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지금 네. 지난 주말에 가니까 배추, 김장김치 심은 거 있잖아요. 전부 녹아 떨어져서 뿌리옥 부분이 이렇게 돼서 전부 녹아 떨어지는 양상인데요. 가을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면 안 됩니다. 이게 농지에서 보면 사실 그 수리 안전잡이 되지 않아서 하늘에서 비만 오면 풍작이 되고 비가 안 오면 흉작이 되는 이게 천사구조라고 합니다. 이 엘살베도르가 한꺼번에 비트코인도 생소한데 갑작스럽게 대통령 의지대로 650만 원, 300만 원 묶어버리니까 엘살베도르 있잖아요. 원래 이 국민들은 게으릅니다. 제가 대유그룹에 있을 때 사실 그 세계여행 추진할 때 이 국가를 갔는데 게으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이렇게 치보에 들어가는 게 평가 이익이 되죠. 얼마큼 좋겠습니까? 근데 가격이 떨어지면 뭐냐 눈물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달 만에 엘살베도르 국민들의 애환이 깔려 있다 보니까 지금 웃지 못할 총경이 있죠. 국민들과 관련해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렇게 대중가에도 나오고 있다는 그렇습니까? 그 생활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네.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갑작스럽게 들어온 또 그것도 국가가 지정한 이게서 국민들의 생활이 바뀌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익되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는 엘살베도르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약 70%가 사실 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 나라 돈이 되는 데는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지정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사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런 조치가 세계 모든 국가에서 가장 처음 있는 일이었죠. 네, 사실 처음 있는 조치였죠. 네. 근데 이 논의가 되는 측면에서 보면 이 비트코인이 사실상 가치가 있느냐 하는 문제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했죠. 모든 네. 투자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가치 대비해서 시장의 서프라이가 디맨드가 형성되는 가격 부분이 높으면 우리 뭐 주가를 보면 고폭이기 때문에 이게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가치보다 낮기 때문에 낮으면 저보다 해서 올라가지 않겠으면 물론 예. 이게 들어맞지는 잘 않지만 근데 이거 밸류 논쟁인데 자 가상화폐라든가 비트코인 보면 그래도 비트코인은 그래도 가치는 있습니다. 공급량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림만 그려가지고 개 그림만 그려가지고 되면 아이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전엔 거 그림 잘 그리시는데 딱 해가 딱 하면 이거 가격 형성되는데요. 그게 되겠습니까? 그쵸. 가치가 없는 거죠. 이 논쟁이 됐는데 자 가치라는 건 뭐냐? 많은 사람이 가치라는 것은 뭐 지정된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가치주 성장주 할 때 지금 미국에서 월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는. 네. 기업이라는 게 100년 된 기업도 가치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치 증대. 신설업체도 가치 증대인데요. 그게 시장에서 저평가됐다 해서 저폭고 그 가격이 그 주가가 올라간다. 그리고 우에서 내려간다. 이런 시각은 테슬라라든가 이런 거에선 전혀 이렇게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퍼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측면이 지금은 과거에 이르이 들어맞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PPR 지표, 무형의 가치. 예를 들어서 전 앵커가 있잖아요. 전 앵커가 기업을 만들었을 때 전 앵커가 CEO인데 있잖아요. 이렇게 똑똑하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재무제표 시장에서 반영하는 이런 쪽에서 전 앵커가 똑똑하다 하는 쪽은 무형의 가치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재무제표에서 반영되지 않을 때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네. 지금은 증강현실 시대 하이 커넥션 소사이티 초연결 사이다 보니까 오히려 전 앵커의 똑똑함이 전 앵커가 운영하는 이렇게 기업의 가치를 미래 잠재 가치를 더 높인다 하는 측면에서 가격을 띄게 되는 이런 예. 요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가치 논쟁 이런 측면에서 모든 기업의 역사와 관계없이 기업은 가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잠시 시장에 반영되지 않고 높게 반영되는 차이지 사실 뭐 가치주가 또 성장주가 아주 선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장상으로 대형 성장주, 대형 기술주 떠들었던 사람들이 오늘 지금의 주가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동학개비를 더 어렵게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엘살바도르가 가치 논쟁이 있을 때 비트코인의 국가적인 측면에서의 가치를 지정했다는 것은 사실 앞으로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도입할 때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비트코인이라든가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람의 가치 논쟁에 휩싸였던 코인 개미들한테 어찌든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한 달 전의 모습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대다수의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엘살바도르 이렇게 해서 한 달 만에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보인 시각입니다. 네. 뭐든지 자기가 아주 전격적으로 했죠. 자기가 전격적으로 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만 자기의 좋은 모습만 나오면 자기 입장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한 달 만에 5만 5천 되니까 야 봐라 내가 국민들 반대하지만 여러분의 재산을 증대시켰고 내가 이렇게 선언적인 서각이기 때문에 뭐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자화자찬하죠. 근데 이 대목은 사실 최고 통수권자라든가 또 한국에 지금 무슨 문제로 해서 지금 아주 온 세상이 온통이 들썩고 있습니다는 사실 이렇게 어떤 정치적 파퓰리스트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현상이 어제도 굉장히 반향 효과가 컸습니다는 아첨 인플레 어제 말씀드렸죠. 충성 신호 하는 입장. 그래서 이 아첨 인플레 충성 신호 때문에 오너들의 입장에 대해서 그냥 잘든 못했던 전부 조직원이 이렇게 된다든가 그다음에 어떤 지방단체에서 갑자기 쫙 되는가 국가에서 쫙 되면 정말로 현실을 모르게 된다. 나중에 큰 위험이 된다. 왜 조직이 이렇게 큰가? 그만큼 오픈 날리지에서 서로가 이렇게 한 현상에 대해서 좋은 쪽에 나쁜 쪽에 얘기를 해야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되는 거거든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근데 한쪽으로 몰려가서 최고통수권자 한쪽으로 몰려가서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한쪽으로 몰려가서 그다음에 의회 한쪽으로 몰려가서 하면 사실은 나중에 더 큰 화를 미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죠? 베네수엘라도 2년 전에 이렇게 페트롤을 발행했습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이렇게 오늘은 조금 주춤했습니다는 올라가서 이 문제인데요. 봐라 유가 이렇게 올라갔지 않느냐. 페트롤 2년 전에 도입해서 많은 부정적 시각이 있을 때 지금의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똑같처럼 마두라 대통령이 뭐냐. 봐라 성공했지 않느냐. 유가가 올라가니까 이런 측면입니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은 엘살바도르의 국민들도 약 70%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측면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페트롤을 얘기했던 베네수엘라도 지금 국민들이 보면 지성인을 중심으로 해서 30%가 전부 칠레 그다음에 브라질이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이탈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베네수엘라는요 두뇌들이 없다. 그럼 뭐 베네수엘라 국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두뇌들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시청자분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두뇌가 없고 나머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보면 나싱버거, 썰리드버거 얘기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나싱버거, 속빈 강정이 됐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정말로 지금은 지식 창의력 할 때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다 가고 있다. 그래서 아첨급만 남아있다. 아첨 인프레, 충성신호만 후손 세대 관계 충성신호만 한 사람이 남아있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자화자찬한 최고 통수권자일수록 국민 편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만큼 국민의 요구사항을 지켜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 국민들이 뽑아준 공복 중에서 두 가지는 나누죠. 하나는 펄리티션이 있고 후손 세대 국민을 생각하고 내 이익을 이렇게 국민 앞에 겸손하게 숙이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펄리틱션 정치꾼이 있죠. 국민과 후손 세대는 관계없이 나의 이익 조금만 하면 받지 않느냐 내가 잘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국가의 통수권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은 잘했다 하더라도 국민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이 모습이 더 좋아 보인다는 것이 비트코인 법정 앞에 한 달 후에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엘살바도르 국민의 평가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평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특히 엘살바도르는 미국의 자치령이라고 불릴 만큼 미국 경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페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페드는 사실 엘살바도르 자치령이고 미국의 경제 관계가 높고 네. 그다음에 엘살바도르는 사실 비트코인을 왜 이렇게 법정 화폐를 하냐면 엘살바도르의 화폐 생활에서 약 90% 이상이 달러 결제하는 달러레이션이 됐던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달러의 그 발행을 갖고 있는 페드 입장에서는 엘살바도르의 한 달 전에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했던 조치에선 일종의 탈달러가 아니냐. 네. 우리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오늘 사실 그랬습니다. 사실 그 미국 입장에서 보면 어이구 파월 의장이 좀 종잡을 수가 없다. 종잡을 수 없다. 그런 상태에서는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해서 금지해야죠. 근데 또 이렇게 허용하는 조치, 금지는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파월 의장이 9월 달에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와 관련된 요 내용을 보고서를 발표하기로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죠. 근데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냐? 브레이너 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파월을 신뢰하겠다. 앞으로는 모르겠다. 하는 쯤에서 센트럴뱅크 디지털 보고서가 9월 중에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으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표하기로 됐는데 안 발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책임자가 브레이너서입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뭐냐. 바이든 대통령이 월가에서 야 바이든 대통령이 브레이너 이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금리 완화 주가를 끌어올렸던 배경인데요. 왜냐하면 이거 책임자가 브레이너니까 차기 페드 의장으로 됐으니까 의장으로 된다면 그 사람들한테 예의상 맡겨줘야죠 발표를. 그런 각도의 추측도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본다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입장에서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의 법적인 조치 문제에 대해서는 센트럴뱅크 입장이 디지털 커런시가 하니까 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니까 왜 파월 연준 의장의 재신임, 재연임 여부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한 달이 지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코인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대박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미국에서 보면 이렇게 코인과 관련된 업종들의 주가가 좀 올라가고요. 네. 오늘도 이제 비트코인 올라가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주가 모습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 생각인데요. 뭐 아시겠습니다는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그다음에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이 지금의 동학개미 이상으로 거래량으로 볼 때는 시가총액으로 볼 때는 많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 법정화폐 1개월이 맞은 상태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여러 가지 국내 종목 투자에서 관심이 있는데요. 이 코인 개미들이 이상하게도 이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당 속에서도 이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시대상을 반영해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하나 믿을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한데요. 그런 분들이랑 같이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캐시우드 유포리아. 캐시우드 유포리아. 네. 유포리아는 막연한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막연한 기대감. 그래서 사실 최근에 한국경제TV에 이렇게 전 앵커에 대한 어떤 회장님에 대해서 굉장히 유포리아 이런 얘기도 좀 심심찮게 드는데요. 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캐시우드 유포리아. 캐시우드라는 사람이 올해 5월 달에 비트코인 50만 달러, 1코인당 5억이 넘다 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아, 지금 무슨 사건터에서 혼탁할 때, 한국에 혼탁할 때, 이렇게, 한상춘 논설위원의 얘기 듣고 주식 투자는 하지 않겠습니다는 주식 투자에서 해서 뭐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다, 에이, 내가 말이야, 저기 성남에 못 잡고 이렇게 하나 잡으면 수천 프로 가는데, 비트코인 하나 잡으면 50만, 또 이제 이렇게 감정이 좀 북돋아지는데요.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이런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말에 신중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측면입니다. 캐시우드 네. 같은 사람. 자기 펀드나 좀 제대로 투자하라 그러십시오. 이게 나스닥 지수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펀드는 벌써 20% 아까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인데 이렇게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비트코인 입장에서 이렇게 캐시우드 유포리아를 갖고 있습니다는 계절적으로 4분기 때는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은 엘살베데르 법정 조치와 관계없다. 두 번째는 계절적으로 올라가는 거다. 그리고 최근에 미중 마찰 관련해서 중국과 다른 조치를 가는 상태에서 ETF 비트코인, 그다음에 이 비트코인 전면 금지 미국에서는 안 하겠다 하는 입장. 이런 게 이렇게 겹쳐서 그렇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 이렇게 보면 오늘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5만 원짜리 갈지만 네. 오늘 이렇게 보면 50만, CT의 31만보다는 올해에 이렇게 보면 계절적으로 4분기에 비트코인에 대해 수요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가장 관심은 올해 4월 달에 기록했던 6만 5천 달러 요거 좀 넘느냐 요 여부가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시행한 지가 한 달이 지난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5만 5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시의성이 있었던 만큼 종합적인 상황들 점검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